아저씨, 오늘만 여기서 짜면 안 될까요? 손전등 불빛이 닿자 그 안에는 서로를 끌어안은 채 몸을 떨고 있는 쌍둥이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너희 왜 여기 있어? 아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너무 추워서요.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하룻밤만요. 제발. 윤재는 아이들의 손을 보았습니다. 차갑게 굳어 제대로 펴지지도 않는 손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은 왜 사람이 아닌 개가 있어야 할 곳에 숨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온기가 모두 얼어붙은 듯 모진 눈보라가 사정없이 휘몰아치는 그런 밤이었어요. 화성그룹 회장 강윤재는 저택 2층 서재에서 홀로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와 어린 딸을 한꺼번에 잃은 뒤 그는 이렇게 텅 빈 어둠 속에 갇혀 지내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세상과 단절한 채 유령처럼 살아가는 그에게 이 화려한 저택은 호화로운 감옥이나 다름없었죠. 회장님, 오늘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사가 조심스레 물었지만 윤재는 힘없이 고개만 저었어요. 요즘 그는 입에 풀칠하는 것조차 귀찮았습니다. 아니, 숨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마당 저 끝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기묘한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낑낑거리는 듯한 짐승의 신음 같기도 하고 사람의 애처로운 울음 같기도 한 소리였어요. 윤재는 화들짝 정신을 차리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저게 대체 무슨 소리지? 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손전등을 낚아채듯 들고 서둘러 마당으로 내려갔어요. 폭설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칼날 같은 바람이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윤재는 온몸이 얼어붙는데도 소리가 나는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죠. 마당 구석, 오래전 키우던 개가 살았던 날띠낡은 계집이 있는 곳이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계집 안을 환하게 비추는 순간 윤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안에는 짐승이 아니었어요.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친 채 서로를 꽉 껴안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두 아이가 있었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윤재는 손이 덜덜 떨리는 것도 모르고 황급히 계집 문을 확 열었어요. 형으로 보이는 아이가 화들짝 놀라 겁에 질린 눈으로 윤재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살려달라는 듯한 공포로 가득했어요. 잘못했어요. 제발 밥 안 주셔도 되니까 여기서만 자게 해주세요. 형 아이가 바닥에 이마를 쿵쿵 찌으며 애타게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에 윤재는 가슴이 쿡쿡 찔리며 철렁 내려앉았어요. 대체 이 어린 것들이 무슨 지옥 같은 일을 겪은 걸까요? 윤재는 숨이 막힐 듯 아이들을 빤히 들여다봤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남자아이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꼴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죠. 아이들의 작은 손등은 동상으로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고 얼굴은 흙과 눈물 자국으로 뒤범벅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옆에 나뒹구는 것들이었어요. 깨 사료 그릇에 담긴 꽁꽁 얼어붙은 물, 그리고 돌처럼 굳어버린 밥 한 덩이. 아이들은 짐승처럼 이것들을 할짝할짝 하자 먹으며 목숨을 부지해온 거였죠. 대체 누가 이런 개만도 못한 짓을. 윤재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들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디차가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아이의 품에서 무언가가 바닥에 덜그럭 떨어졌습니다. 딸랑. 윤재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손전등을 바짝 비추자 낡고 녹슨 금속 배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윤재의 손이 와들와들 떨리기 시작했죠. 화성그룹 전속 운전기사 김철수. 5년 전 자신을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구해내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은 그 충직한 기사의 이름이었어요. 윤재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이 아이들이 그분의? 윤재는 아이들을 꽉 껴안고 미친 듯이 저택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현관문을 와락 열고 거실로 들어섰지만 아이들은 따뜻한 소파 대신 차가운 바닥에 펄썩 엎드렸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 들어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한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윤재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어린 것들이 대체 어떤 생지옥을 살아왔기에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괜찮아. 아니 괜찮고 말고. 여기 앉아도 돼. 어서 앉아. 윤재가 목이 메인 채 부드럽게 말했지만 아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급히 집사를 불러 따끈따끈한 죽을 준비하라고 다급하게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죽그릇이 나왔어요. 윤재는 아이들 앞에 살며시 그릇을 놓았죠. 자, 이거 먹어. 따끈따끈한 거야. 하지만 형 아이는 숟가락을 쥐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만 봤습니다. 윤재가 숟가락을 손에 쥐어주자 아이는 고개를 푹 떨구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는 이거 못 써요. 그러더니 아이는 바닥에 엎드려 개처럼 그릇에 입을 대고 후루룩 후루룩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도 형을 따라 똑같이 했어요. 윤재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윤재는 아이들을 얼른 일으켜 세우고 직접 숟가락으로 죽을 호호 불어떠서 입에 넣어 주었어요. 아이들은 처음엔 낯설어 몸을 움츠렸지만 곧 조심조심 입을 벌렸죠. 따뜻한 죽을 꿀꺽 삼키는 아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윤재는 아이들을 욕실로 데려갔어요. 따끈한 물로 씻겨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옷을 벗기는 순간 윤재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의 등과 팔, 다리에는 시퍼렇게 멍든 자국과 채찍으로 후려친 흔적들이 끔찍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누군가 이 어린 것들을 짐승도 아니고 사정없이 때린 거였죠. 이런 미친 개자식이. 윤재의 눈동자가 핏발서며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이들 앞에서 분노를 터뜨릴 수는 없었어요. 그는 최대한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물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한 거니? 하지만 아이들은 입을 꾹 다물고 떨기만 했어요. 형은 동생을 꽉 껴안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윤재는 더 이상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물로 조심조심 아이들의 상처난 몸을 씻겨주며 마음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내가 반드시 찾아내겠어.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아이들을 정성껏 씻기고 새 옷을 입힌 후 윤재는 침대에 포근히 눕혔습니다. 푹신푹신한 이불을 덮어주자 아이들은 신기한 듯 이불을 쓰다듬었어요. 따뜻해. 동생이 처음으로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생의 손을 꼭 움켜쥐었어요. 윤재는 침대 옆에 털썩 앉아 아이들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두려운 듯 윤재를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그의 따스한 손길에 조금씩 긴장이 서르륵 풀렸어요. 이제 괜찮아. 아무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해. 내가 목숨 걸고 지켜줄게.
윤재의 목소리에 아이들은 천천히 눈을 스르륵 감았습니다. 얼마나 녹초가 됐는지 곧 새근새근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윤재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와 창문 너머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밤새 쏟아지는 눈송이 사이로 저택 대문 앞에 검은 차량 한 대가 불길하게 멈춰서 있었어요. 누군가 이곳을 호시탐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주먹을 바짝 쥐었어요. 누구든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자식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그의 눈빛에 불길한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희끄무레한 새벽빛이 창가를 서성일 무렵이었습니다. 아이들 곁을 지키다 까무룩 잠이 들었던 윤재는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낯선 발소리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누군가 제 집인 양 거침없이 저택 안을 헤집고 다니고 있었죠. 이상하네. 분명 여기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저택 관리인 박상훈이었습니다. 윤재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평소라면 주인의 허락 없이는 저택에 발도 들이지 못할 사람이 이 이른 새벽부터 무슨 꿍꿍이로 들어온 걸까요? 아이고 깜짝이야. 회장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윤재를 발견한 박상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눈만은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사처럼 날카롭게 저택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죠. 관리인이 새벽부터 무슨 일이지? 윤재의 냉랭한 물음에 박상훈은 손바닥을 비비적거리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 그게 어젯밤에 유기견이 마당에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유기견이라고? 윤재는 박상훈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새벽부터 유기견을 찾겠다고 남의 집에 멋대로 들어온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그래, 난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윤재가 짐짓 모르는 척하자 박상훈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허허 웃으며 고개를 극적였어요. 참 회장님, 제 조카들 말인데요. 박상훈이 갑자기 화제를 휙 돌렸습니다. 윤재의 귀가 쫑긋 섰어요. 조카들이 뭐? 제가 5년 전부터 해외에서 잘 키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회장님께서 보내주신 양육비 덕분에 미국에서 훌륭하게 자라고 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가증스러운 말에 윤재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윤재는 김 기사의 유족들을 위해 매달 거액의 양육비를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아간 사람이 바로 김 기사의 처남인 박상훈이었죠. 하지만 아이들은 미국이 아니라 자기 집 마당 계집에서 짐승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래, 아이들 잘 크고 있다니 다행이군. 윤재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슬쩍 박상훈의 발끝을 내려다봤어요. 박상훈의 구두 끝에는 젖은 흙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습니다. 윤재는 그 흙의 색깔과 질감을 눈에 담았죠. 바로 그때였어요. 2층에서 잠결에 뒤척이는 아이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으응. 아이들이 잠꼬대를 하는 소리였어요. 박상훈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회장님, 지금 집에 누가 또 있습니까? 박상훈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윤재는 태연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사가 2층에서 청소하나 보지. 하지만 박상훈은 이미 뭔가 눈치챈 듯 2층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윤재가 막으려 했지만 박상훈은 재빠르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침실 문이 와락 열렸어요. 그 순간 침대에서 자고 있던 지호와 지우가 화들짝 깼습니다. 아이들은 박상훈의 얼굴을 보자마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으악!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형 지호는 동생을 꽉 껴안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마치 발작이라도 하는 것처럼 경련을 일으키며 숨을 헐떡거렸죠. 싫어, 싫어요. 제발, 제발. 박상우는 그런 아이들을 보더니 갑자기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사랑하는 조카들을 본 것처럼요. 그 미소가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어요. 지호야, 지호야, 삼촌이다. 너희들이 왜 여기 있어? 박상우는 양팔을 활짝 벌리고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더욱 심하게 떨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윤재가 막 방으로 들어서자 지호가 윤재의 바지가랑이를 와락 붙잡았어요. 아저씨, 아저씨, 아이의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아이들을 자기 뒤로 숨기며 박상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박 관리인, 아이들이 겁을 먹은 것 같으니 천천히 하지. 박상훈은 윤재를 힐끗 보더니 다시 아이들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호야, 지호야. 삼촌이야. 무서워하지 마. 삼촌이 데리러 왔어. 윤재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박상훈의 구두에 묻은 흙, 아이들의 극도의 공포 반응, 그리고 5년간의 거짓말. 윤재는 침착하게 박상훈에게 말했어요. 박 관리인, 아이들이 많이 놀란 것 같아. 내가 좀 달래줄 테니 먼저 내려가 있어. 곧 따라 내려가지. 박상훈은 찜찜한 듯 아이들을 노려봤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럼 제가 아래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박상훈이 방을 나가자 윤재는 재빨리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박상훈의 계좌 내역 5년치, 행적, 통화 기록 전부 조사해. 1시간 안에. 그리고 아이들을 무릎 꿇고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저 사람이 너희한테 뭘 했는지 천천히 말해줄 수 있겠니? 하지만 아이들은 너무 겁에 질려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윤재는 더 이상 다그치지 않고 아이들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잠시 후 윤재는 아이들을 데리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상훈이 벌떡 일어나며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얘들아. 이제 삼촌이랑 집에 가자. 윤재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아이들 삼촌이 데려가는 게 맞겠지. 잠깐만 기다려봐. 아이들 짐 좀 챙겨줄 테니. 박상훈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윤재는 속으로 차가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절대 이 아이들을 저 악마에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애들 잘 키우겠습니다. 박상훈이 비굴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미 머릿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분명했죠. 윤재가 2층으로 올라간 척하자 박상훈은 재빨리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급하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윤재는 2층에서 몰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 자식, 뭔가 꾸미고 있군. 잠시 후 박상훈은 아이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얘들아, 어서 와. 집에 가자. 하지만 아이들은 현관문 쪽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문고리를 꽉 붙잡았어요. 지호가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싫어요. 가기 싫어요. 아저씨, 아저씨 살려주세요. 박상훈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얘들아, 삼촌이 무섭니까? 삼촌이 그동안 미안했어. 이제는 잘해줄게. 하지만 아이들은 더욱 심하게 문고리를 붙잡고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본 윤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 관리인. 윤재가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오며
차갑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저렇게 싫어하는데 무리하게 데려가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 오늘은 그냥 가지. 아이들이 좀 안정되면 그때 연락할 테니. 박상훈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제 조카들인데요. 알아. 하지만 아이들 상태를 봐서는 당분간 여기서 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윤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박상우는 이를 갈며 윤재를 노려봤지만 결국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박상훈이 저택을 나서며 뒤돌아봤을 때 그의 눈빛은 독사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윤재는 그 눈빛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박상훈이 완전히 사라지자 윤재는 즉시 신뢰할 수 있는 경호원들을 불렀어요. 오늘부터 이 아이들을 24시간 경호하게. 그리고 박상훈의 동선을 전부 파악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윤재는 아이들을 안전한 별채로 몰래 옮겼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서 날아온 긴급 보고를 확인했어요. 박상훈, 5년간 양육비 총 50억 횡령, 도박빚 30억, 아동명의 보험금 가입 확인. 윤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박상훈이 은혜를 원수로 갚고 천륜까지 저버린 진짜 악마라는 확신이 섰어요. 이제 시작이다, 박상훈. 내가 이 아이들에게 한 짓 100배로 갚아주마. 윤재는 주먹을 꽉 쥐며 본격적인 반격의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윤재의 핸드폰은 비명이라도 지르듯 날카롭게 울려댔습니다. 발신자는 박상훈이었습니다. 윤재는 차오르는 분노를 누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제 조카들 어디 있습니까? 박상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낮에 보여주던 그 비굴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죠. 박상훈의 목소리는 탐욕 섞인 광기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안전한 곳에 있으니 걱정 마. 윤재가 침착하게 대답하자 박상훈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안전한 곳이라고요? 회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재벌 회장이 고아 조카들을 납치했다는 걸 언론에 터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윤재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래, 한번 터뜨려봐. 대신 당신도 무사하진 못할 거야. 무슨 소리? 5년간 횡령한 50억, 도박빚 30억, 아이들 명의로 가입한 보험금까지 내가 다 알고 있거든. 전화기 너머로 박상훈이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우리 이렇게 으르렁댈 필요 없지 않습니까? 협상을 하죠. 박상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도끼가 가득했죠. 협상? 네. 사실 제가 그동안 애들한테 좀 소홀했던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회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매형이 회장님을 구하고 돌아가셨을 때 저도 힘들었다고요. 박상훈은 눈물까지 섞어가며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힘들어서 아이들을 계집에 가뒀어? 윤재의 차가운 목소리에 박상훈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겁니다. 이제 정신 차렸으니 애들 돌려주십시오. 안 돼. 회장님, 박상훈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졌어요. 좋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군요. 내일 아침 신문에 화성그룹 회장이 은인의 자식들을 납치했다는 기사가 일면을 장식할 겁니다. 전화가 툭 끊어졌어요. 윤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이었죠. 다음 날 아침 윤재의 비서 김 변호사가 급히 찾아왔어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야?
박상훈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조카들을 납치했다고요. 윤재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어. 그보다 내가 시킨 조사는 어떻게 됐어? 김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박상훈이 도박빚을 갚기 위해 아이들 명의로 생명보험을 가입했더군요. 보험금이 무려 10억입니다. 10억? 네. 그것도 모자라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신탁 자금도 노리고 있었습니다. 김 기사님이 생전에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돈이 약 100억 정도 됩니다. 윤재는 서류를 넘기며 이를 드득 갈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죽은 걸로 만들려고 했던 거구나. 그렇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박상훈이 그동안 회장님 저택 마당 계집에 아이들을 가두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뭐? 김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어요. 영상에는 박상훈이 술집에서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 내가 그 회장 코앞에서 조카들 계집에 가둬놨는데 그 양반이 꿈에도 모르더라고. 하하. 미친놈, 은인의 자식들을 개 취급하면서 돈은 꼬박꼬박 받아먹고 있어. 술에 취한 박상훈은 친구들과 낄낄거리며 웃어댔어요. 윤재의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 영상은 어떻게 구한 거야? 박상훈의 친구 중 한 명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제보했습니다. 윤재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또 뭐 있어? 박 원장께서 아이들을 진찰한 결과를 보내오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아이들 몸에 있는 상처들을 정밀 분석한 결과 박상훈이 평소 사용하는 골프채로 때린 흔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합니다. 골프채로? 네. 박상훈의 차 트렁크에서 발견된 골프채에는 아직도 혈흔이 남아 있었고 DNA 검사 결과 아이들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재는 서류를 꽉 움켜쥐었어요.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사무실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자. 회장님, 무슨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윤재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박상훈한테 전화 걸어. 내가 직접 받을게. 잠시 후 윤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상훈이었어요. 회장님, 경찰이 곧 그쪽으로 갈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상훈의 목소리는 승리를 확신한 듯 여유로웠어요. 박 관리인, 협상하고 싶은데. 협상이요? 그래. 당신이 원하는 거 줄 테니까 아이들은 포기해. 전화기 너머로 박상훈이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엇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화성그룹 경영권 일부 넘기지. 그리고 현금 100억도 줄게. 정말입니까? 박상훈의 목소리가 들뜨기 시작했어요. 윤재는 속으로 비웃으며 미끼를 더 던졌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 오늘 밤 11시 우리 집 지하창고로 와. 지하창고요? 왜 거기입니까? 사람들 눈 피해야지. 언론에 알려지면 당신도 곤란하잖아. 박상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윤재는 김 변호사를 쳐다봤어요. 준비는 다 됐지? 네, 회장님. 지하 창고에 고성능 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모두 설치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아이들 준비시키자. 윤재는 별채로 가서 지호와 지우를 불렀어요. 아이들은 윤재를 보자 달려와 폭 안겼습니다. 아저씨, 지호야, 지호야. 너희한테 부탁할 게 있어. 윤재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거 품에 넣고 있다가 외삼촌이 오면 말 시키는 거야. 왜 우리를 계집에 가뒀어요? 이렇게 물어봐.
형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외삼촌이 또 때리면 어떡해요? 윤재는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아저씨가 바로 옆에 있을 거야. 절대 다치게 안 해. 정말요? 그럼 약속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녹음기를 품에 넣었어요. 밤 11시 지하 창고에 불이 켜졌습니다. 박상훈이 조심스럽게 문을 스르륵 열고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욕심과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책상 앞에 서서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왔어? 윤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박상훈의 눈빛이 번쩍이며 책상 위 서류를 향했어요.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다가왔습니다. 이게 경영권 포기 각서입니까? 맞아. 여기 서명하면 화성그룹 지분 10%하고 현금 100억 다 당신 거야. 윤재가 서류를 슬쩍 밀어주자 박상훈은 눈이 뒤집혀 서류를 와락 낚아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흥분한 거예요. 그는 황급히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진짜네요. 회장님, 현명한 선택하셨습니다. 박상훈의 입꼬리가 귀까지 찢어질 듯 올라갔어요. 이미 머릿속으로는 그 돈으로 뭘 할지 계산하고 있는 게 뻔했죠. 그럼 애들은요? 박상훈이 서류를 품에 쑤셔 넣으며 물었습니다. 저기 있어. 윤재가 창고 구석을 가리키자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지호와 지후가 보였어요. 박상훈은 아이들을 보더니 얼굴 가득 비웃음을 띄었습니다. 크크, 이 짐승 같은 놈들은 계집이 딱 제격이지. 그 순간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외삼촌, 왜 우리를 계집에 가뒀어요? 박상훈은 피식 웃으며 아이들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이제 서류도 받았으니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는 듯 본색을 드러냈어요. 왜긴 왜야. 너희 아빠가 남긴 돈 때문이지. 100억이나 되는 돈을 너희 같은 것들이 받아? 말도 안 되지. 그럼 우리한테 밥도 안 주고 깨 사료도 아깝더라. 그냥 굶어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생명력은 또 얼마나 질긴지. 박상훈은 아이들을 향해 걸어가며 발을 휙 휘둘렀어요. 마치 쓰레기를 걷어차듯 아이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해 줄게. 보험금 10억만 받으면 끝이야. 너희는 이제 쓸모없어. 그때였어요. 윤재가 번개같이 달려들어 박상훈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만해, 박상훈. 윤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박상훈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장님? 뭐 하시는? 당신 말 다 녹음됐어. 그리고 윤재가 천장을 가리키자 거기에는 빨간불이 깜빡이는 카메라가 있었어요. 전부 녹화도 됐고 박상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바짝 말라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함정이었어, 박상훈. 당신 같은 인간 쓰레기를 잡기 위한. 윤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게 무슨 함정이었어요? 박상훈은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섰어요. 하지만 윤재는 그의 멱살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맞아. 당신 같은 인간 쓰레기를 잡기 위한 함정이었지. 윤재는 박상훈을 질질 끌고 지하 창고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박상훈은 발버둥을 쳤지만 윤재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나요. 회장님. 닥쳐. 윤재는 박상훈을 마당 구석, 그 낡은 계집 앞까지 질질 끌고 갔어요. 폭설이 내리던 그날 밤 아이들을 발견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여기 기억나?
내가 은인의 자식들을 짐승처럼 가둬놨던 곳. 윤재가 차갑게 말하자 박상우는 식은땀을 뻘뻘 흘렸어요. 그건 회장님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 이미 다 끝났어. 윤재가 손뼉을 탁 치자 갑자기 마당 곳곳에서 환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나무 위 담장 모서리, 저택 벽면 곳곳에 설치된 고성능 카메라들이 일제히 빨간 불을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저게 뭡니까? 박상훈이 혼비백산하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전국으로 실시간 생중계 중이야. 내가 아이들한테 한 짓, 아까 한 말, 전부 다. 윤재가 태블릿을 들어 보여주자 화면에는 실시간 시청자 수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댓글창은 분노와 욕설로 가득 찼습니다. 저런 인간 쓰레기가 있나? 은인의 자식을 계집애? 미친놈이네. 당장 감옥에 쳐넣어야 한다. 박상우는 그 광경을 보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안 돼요. 중계 끄세요. 왜? 내가 한 짓이 부끄러워? 윤재는 계집 옆에 놓인 얼어붙은 밥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개처럼 하야먹던 바로 그 그릇이었어요. 자, 먹어봐. 내가 조카들한테 먹이던 거. 윤재가 밥그릇을 박상훈의 얼굴에 들이밀자 박상훈은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싫어요. 이게 무슨... 왜? 내 조카들은 5년 동안 이걸 먹었는데 내가 짐승처럼 대했던 혈육의 고통을 느껴봐. 윤재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일갈했어요. 박상훈은 뒤로 비틀거리며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내가 아이들한테 그런 말 한 번이라도 들어줬어? 바로 그때 저택 앞에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박상우는 그 소리를 듣고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친권자야. 친권자. 내 조카들을 어떻게 하든 그건 내 권리라고. 박상훈이 목청껏 소리쳤어요. 하지만 윤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친권자? 이미 박탈됐어. 뭐? 김 변호사가 이미 법원에 긴급 친권 박탈 신청을 했고 승인됐지. 내가 한 짓, 횡령한 돈, 보험금 사기 전부 증거로 제출했어. 윤재가 말하는 사이 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다가왔어요. 박상훈 씨 아동학대, 공갈미수, 신탁 자금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박상훈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뒤에는 그 낡은 계집이 있었습니다. 안 돼. 윤재는 박상훈의 어깨를 꽉 잡고 계집 안으로 쑥 밀어 넣었어요. 천륜을 저버린 인간한테는 집보다 여기가 더 어울려. 박상훈은 계집 안에서 발버둥을 쳤지만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윤재가 계집 문을 꽉 닫아버렸거든요. 나와요. 박상훈의 비명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지호가 조심스럽게 윤재에게 다가와 녹음기를 내밀었어요. 아저씨, 이거요. 윤재는 녹음기를 받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박상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100억이나 되는 돈을 너희 같은 것들이 받아? 말도 안 되지. 걔 사료도 아깝더라. 그냥 굶어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해 줄게. 보험금 10억만 받으면 끝이야.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박상훈의 음성은 그야말로 악마 그 자체였어요. 조카들을 죽여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던 계획까지 낱낱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그 녹음을 듣고 경악했어요. 이건 완전히 계획적인 범죄네요. 경찰은 계집 문을 열고 박상훈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어요. 박상훈, 아동학대,
공갈미수, 신탁 자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마당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박상우는 수갑을 찬 채로도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외삼촌이야. 외삼촌이라고. 핏줄이 뭔지 알아? 하지만 그 순간 저택 밖에 모여든 주민들과 취재진들이 일제히 야유를 퍼부었어요. 저런 인간이 외삼촌이라니. 짐승만도 못한 놈. 감옥에 평생 쳐넣어야 해. 분노 섞인 야유가 빗발쳤습니다. 박상훈의 외침은 그 소리에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경찰이 박상훈을 경찰차로 끌고 가는 동안 윤재는 지호와 지우를 돌아봤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배지를 꽉 쥔 채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 있었어요. 지우야, 지우야. 이리 와. 윤재가 팔을 벌리자 아이들은 달려와 와락 안겼습니다. 윤재는 떨리는 아이들을 꽉 껴안았어요.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형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외삼촌 다시 안 와요? 안 와. 절대 안 와. 아저씨가 약속할게. 동생 지우는 윤재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습니다. 아저씨, 무서웠어요. 알아. 많이 무서웠지. 이제 다 끝났어. 윤재는 아이들을 안은 채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김 기사님, 아이들 지켰습니다. 이제 제가 보호자가 되어 평생 지켜주겠습니다. 윤재는 은인의 묘소를 향해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이들은 윤재의 품에서 처음으로 안심한 듯 작게 숨을 쉬었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박상훈을 태운 차량이 저택을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 지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안전해요. 아이의 손에 꽉 쥐어진 아빠의 배지가 달빛에 은은하게 빛났어요. 윤재는 아이들을 더욱 꽉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아저씨가 너희를 지켜줄게. 평생. 마당 한쪽에 놓인 낡은 계집은 이제 영영 쓸모없는 물건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엔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3개월이라는 인고의 시간이 흘러 드디어 정의의 심판이 내려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국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었던 계집 쌍둥이 사건의 마지막 재판 소식에 법정 안은 이른 아침부터 발 디딜 틈 없는 인파로 가득 찼지요. 특히 내 자식, 내 손주 일처럼 가슴 아파하며 먼 길을 달려온 50대 방청객들이 법정의 공기마저 엄숙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런 인간 말종을 꼭 봐야겠어. 은인의 자식을 계집에 가뒀다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방청석에서는 박상훈을 향한 분노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서자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박상훈은 피고석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증인 입장하십시오. 재판장의 말에 따라 윤재가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저분이 화성그룹 회장님이시구나. 직접 나오셨네. 대단하신 분이야. 윤재는 선서를 마치고 담담하게 증언을 시작했어요. 5년 전 김철수 기사님은 불타는 차 안에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제 목숨의 은인이에요. 윤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이들이 제 집 마당 계집에서 짐승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이나. 법정이 술렁였어요. 윤재는 눈시울을 붉히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보낸 양육비 50억은 고스란히 박상훈의 도박빚으로 사라졌고 아이들은 개, 사료와 얼어붙은 물로 연명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
방청석 어디선가 고함이 터져 나왔어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정숙을 요청했지만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윤재의 증언이 끝나자 검사가 박상훈을 향해 날카롭게 물었어요. 피고인, 조카들을 왜 계집에 가뒀습니까? 박상훈은 고개를 들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재판장님, 저도 힘들었습니다. 거짓 눈물이었어요. 박상훈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형이 돌아가시고 저도 정신이 없었어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조카들을 위한 훈육을 했을 뿐입니다. 훈육이라고? 검사가 차갑게 되물었어요. 골프채로 때리고 계집에 가두고 개 사료를 먹인 게 훈육입니까? 그건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박상훈이 변명을 늘어놓으려는 순간 방청석에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저런 개자식이 훈육? 그게 훈육이야? 학대지. 방청객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특히 손주를 키우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소리쳤어요. 저런 놈이 어떻게 외삼촌이야. 짐승만도 못한 놈. 재판장이 다시 망치를 두드렸지만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다음 증인 입장하십시오. 법정 문이 열리고 형 지호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6살 아이가 증인석에 서자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재판장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호야,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겪은 일을 천천히 말해줄 수 있겠니?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외삼촌은 우리를 계집에 가뒀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아이의 증언을 들었어요. 밥도 안 줬어요. 물도 얼어서 혀로 핥아먹었어요.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그랬어요. 지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아이는 용기를 내서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개처럼 죽었다고. 그래서 우리도 개처럼 살아야 한다고. 그 순간 법정은 통곡의 바다가 되었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할머니들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고 남자 방청객들도 고개를 떨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재판장도 안경을 벗고 눈가를 닦았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박상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잠시 휴정을 선언하고 합의실로 들어갔어요. 30분 후 재판장이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며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피고인 박상훈은 아동학대, 횡령,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쾅! 재판장이 망치를 내리쳤어요. 법정 최고형이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잘했어. 당연하지. 15년도 모자라. 박상훈은 고개를 떨구며 주저앉았어요. 경호원이 그를 부축해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김 변호사는 윤재에게 서류를 건넸어요. 회장님, 박상훈의 모든 법적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회장님을 지호와 지후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정식 지정했습니다. 윤재는 서류를 받아들고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정식으로 아이들의 보호자가 된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님. 제가 더 감사하죠.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윤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법정 한쪽에 놓인 김철수 기사의 영정을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기사님, 약속 지켰습니다.
아이들 제가 평생 지키겠습니다. 윤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정 속 김 기사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법정문을 나서자 환하게 쏟아지는 햇살이 윤재와 아이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지호와 지우는 윤재의 양옆에 서서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저씨,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지호가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났어.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법정 밖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재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지호와 지우를 꽉 끌어안으며 짧고 강렬하게 말했어요. 이 아이들은 내 목숨을 구원하러 온 천사들입니다. 그 한마디에 기자들은 셔터를 미친 듯이 눌러댔어요.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윤재와 아이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이 재판 이야기로 도배됐어요. 돈보다 은혜를 선택한 재벌 2세의 감동 스토리. 천륜을 저버린 악마, 법의 심판을 받다. 전 국민은 윤재의 결단에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의 앞날을 축복했어요. 저런 회장님이 진짜 어른이지. 아이들 복 타고났어. 좋은 분 만나서. 윤재는 더 이상 그저 재벌 회장이 아니었어요. 두 소년을 지켜낸 단단한 보호자였고 은인의 약속을 지킨 의리 있는 남자였으며 무엇보다 지호와 지우에게는 새로운 아빠였습니다. 그날 밤 윤재는 아이들을 재운 뒤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에는 김 기사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기사님, 이제 제가 아이들의 아빠가 됐습니다. 평생 잘 키우겠습니다. 윤재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다짐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는 방으로 돌아가 두 아이의 이마에 각각 입을 맞췄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들들. 윤재는 비로소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 같았어요. 3년 전 멈춰버렸던 그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다음 날 윤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화성그룹 이사회를 긴급 소집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사들이 술렁였어요.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기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되어야 하니까요. 윤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윤재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회장님의 결정을 지지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윤재는 저택을 완전히 뜯어고치기 시작했어요. 차갑고 어두웠던 공간은 따뜻하고 밝은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2층에는 지호와 지우를 위한 넓은 놀이방이 만들어졌어요. 책으로 가득한 서재, 미끄럼틀과 그네가 있는 실내 놀이터,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로 꾸며진 침실까지. 하지만 아이들은 처음엔 그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어요. 특히 푹신한 침대는 아이들에게 가장 어색한 것이었습니다. 첫날 밤 윤재가 아이들을 침대에 눕히려 하자 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저씨, 저희는 바닥에서 잘래요. 왜? 침대가 불편하니? 아니요. 그냥 바닥이 더 익숙해요. 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계집 바닥에서 자던 아이들에게 침대는 너무나 낯선 것이었어요. 윤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이들을 억지로 재우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바닥에서 자자. 대신 아저씨도 같이 자도 돼? 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닥에 이불을 깔았어요. 윤재는 아이들 옆에 누워 두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무서우면 언제든지 아저씨 손 꽉 잡아. 알았지? 네.
그날 밤 윤재는 밤새 아이들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악몽을 꿀 때마다 손을 꽉 쥐어주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이들은 서서히 침대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드디어 아이들은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윤재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이 서서히 마음을 열어가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매일 아침 박 원장이 저택을 방문했어요.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장님, 아이들 체중이 많이 늘었네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박 원장은 청진기를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건강은 괜찮습니까? 네. 동상으로 터진 상처들도 거의 다 나았고 영양 상태도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입니다. 박 원장은 윤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회장님, 제가 30년 넘게 의사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뭔가요? 사랑이 의학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하지만 회장님처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면 아이들은 금방 회복합니다. 윤재는 박 원장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제가 더 감사하죠. 이런 아름다운 가족을 보게 되어서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점점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가장 큰 변화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개처럼 그릇에 얼굴을 받고 먹던 아이들이 이제는 숟가락을 들고 식탁에 앉아 밥을 먹게 된 거예요. 지호야, 숟가락 이렇게 잡는 거야. 윤재가 직접 숟가락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했어요. 아저씨, 이렇게요? 그래, 잘한다. 우리 지호 정말 잘하네. 윤재의 칭찬에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아이들은 이제 능숙하게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윤재와 아이들은 함께 식탁에 앉아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윤재가 물었어요. 지호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우와, 정말? 나중에 아저씨한테도 보여줘. 네. 평범하지만 소중한 대화였어요. 이런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윤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밤이 되면 윤재는 아이들을 침대에 눕히고 책을 읽어주었어요. 동생 지우는 이제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윤재의 품 안에서 곤히 잠들 정도로 안정을 찾은 거예요. 아저씨, 사랑해요. 잠들기 직전 지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윤재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저씨도 너희 사랑해. 어느 화창한 봄날 윤재는 아이들과 함께 김철수 기사의 묘소를 찾았어요. 아이들은 처음으로 아빠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아빠,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윤재는 아이들의 손을 꽉 잡고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사님,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데려왔어요. 윤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약속 지켰습니다. 아이들 정말 잘 키우고 있어요. 이제 아빠 역할도 제가 할게요. 평생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윤재는 묘비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어요. 아이들도 아빠의 사진을 보며 기억을 더듬었어요. 지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기억나요. 아빠가 우리 안아줬어요. 맞아. 아빠가 따뜻했어. 형 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다 지호가 갑자기 윤재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니, 어제 꿈에 아빠가 나왔어요. 그래,
아빠가 뭐라고 하셨어? 아저씨가 우리 아빠라고 했어요. 이제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윤재는 그 말에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정말? 네. 아빠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착한 아빠 만나서 다행이라고. 윤재는 아이들을 꽉 껴안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 변호사가 윤재를 찾아왔어요. 회장님, 박상훈이 가로챘던 재산을 모두 환수했습니다. 총 55억 정도 됩니다. 그 돈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윤재가 물었어요. 김 변호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지우 재단을 만드는 게 어떨까요? 재단이요? 네. 학대받는 아동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지호와 지우처럼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윤재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바로 추진하죠. 한 달 후 지우 재단 창립식이 열렸습니다. 윤재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단상에 올랐어요. 수많은 기자들과 후원자들 앞에서 윤재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그룹 강윤재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오늘 이 재단을 만들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아이들이 저의 구원자였기 때문입니다. 윤재는 지호와 지우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5년 전 김철수 기사님이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5년 후 그분의 아이들이 제 영혼을 구원해 주었어요. 저는 3년 동안 가족을 잃고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윤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이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이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의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특히 시니어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창립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저씨, 아니 아빠,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윤재는 아이를 꽉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가족. 동생 지우도 윤재의 품에 안겼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너희 사랑해. 엄청 많이. 세 사람은 이제 피보다 진한 은혜의 끈으로 묶여 있었어요.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진짜 가족이 된 거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윤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김 기사에게 속삭였습니다. 기사님, 저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아이들 덕분에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김 기사도 환하게 웃고 있을 것 같았어요. 모진 바람이 물러가고 꽃이 피더니 어느덧 녹음과 단풍을 지나 다시 하얀 눈이 내리는 기적 같은 사계절이 흐르고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별장 마당은 더 이상 춥고 어둡지 않았어요. 윤재는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마당 구석, 그 낡은 계집이 있던 자리였어요. 윤재는 계집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위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유리 온실 놀이터를 지었어요. 아이들이 처음 발견되었던 그 비극의 장소를 희망의 공간으로 바꾼 거였죠. 투명한 유리로 된 온실은 햇살을 가득 머금고 있었어요. 안에는 알록달록한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노란 수선화, 빨간 튤립, 하얀 백합까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꽃들로 가득 찼어요. 온실 바닥에는 푹신한 매트가 깔려 있고 그네와 미끄럼틀, 작은 책장까지 있었습니다. 아이들만의 비밀 놀이터였죠. 아빠, 빨리 와요. 지호의 목소리가 온실 안에서 들려왔어요. 윤재는 미소를 지으며 온실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환한 햇살과 함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쏟아졌어요. 지호와 지우는 통통하게 살이 올라 건강해 보였습니다. 1년 전 그 앙상하고 겁에 질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아빠, 저 좀 봐요. 그네 높이 탈 수 있어요. 지우가 그네를 타며 신나게 소리쳤어요. 윤재는 아이 옆에 서서 그네를 살살 밀어주었습니다. 우와, 우리 지우 정말 잘하네. 히히, 아빠 덕분이에요. 형 지호는 책장에서 동화책을 꺼내며 말했어요. 아빠, 이거 읽어주세요. 그래, 아빠가 읽어줄게. 이리 와. 윤재는 푹신한 쿠션에 앉아 아이들을 양쪽에 앉혔어요. 그리고 동화책을 펼쳐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윤재는 문득 깨달았어요. 3년 전 교통사고로 멈춰버렸던 자신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요. 아내와 딸을 잃고 어둠 속에서 살던 그 시절은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지호와 지우가 윤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거예요. 책을 다 읽고 나자 지호가 윤재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아빠, 여기서 우리 만난 거 기적이죠? 윤재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눈망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기적이야. 아빠한테는 너희가 기적이고 너희한테는 아빠가 기적이지. 윤재는 두 아이를 꽉 껴안았어요. 아이들도 윤재의 품에 파고들며 꼭 안겼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너희 엄청 사랑해.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유리 온실을 가득 채우며 세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계집에서 시작된 처절한 비극은 이제 가장 아름다운 희망의 서사로 완결되는 중이었어요. 고통과 슬픔의 장소가 사랑과 웃음의 공간으로 바뀐 거였죠.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윤재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온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쪽 하늘에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우와, 예쁘다. 아이들이 감탄하며 노을을 바라봤어요. 윤재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행복해. 아이들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 하늘에서 지켜봐줘. 우리 딸도 잘 있지? 아빠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게. 윤재는 3년 전 떠난 아내에게 속삭였어요. 그리고 하늘 어딘가에 있을 어린 딸에게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노을이 점점 짙어지면서 마을 전체가 붉은 빛으로 물들었어요. 산골 마을은 고요했지만 윤재네 별장에서는 환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그래. 그럼 들어가서 저녁 먹을까? 네. 아이들이 손을 번쩍 들며 대답했어요. 윤재는 두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저택으로 걸어갔습니다. 식탁에는 따끈따끈한 저녁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와 김치찌개, 그리고 과일까지. 자, 우리 지우 많이 먹어. 네, 아빠. 아이들은 능숙하게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1년 전 개처럼 그릇에 얼굴을 받고 먹던 모습은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윤재는 아이들을 씻기고 잠자리에 눕혔어요. 아빠, 오늘도 옆에 있어줄 거예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매일 밤 옆에 있을게. 약속이에요? 약속? 윤재는 아이들 사이에 누워 두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아이들은 안심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윤재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보였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손을 꼭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윤재네 별장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미소 지었어요. 저 집 참 좋아 보여. 그러게.
아이들 웃음소리가 천사 같아. 산골 마을에 울려 퍼지는 산부자의 웃음소리는 세상의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것을요. 절망의 끝에서도 사랑은 꽃 피울 수 있다는 것을요. 강윤재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은둔자가 아니었어요. 화성그룹의 젊은 회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두 아들을 지키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아빠였어요. 유리 온실 안에서는 수선화가 환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계집이 있던 그 자리, 비극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요. 수선화는 봄을 알리는 꽃이에요. 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피어나는 희망의 상징이죠. 윤재와 지호. 세 사람은 긴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봄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세 사람이 함께하는 한, 계집 앞에 핀 수선화처럼 그들의 사랑도 영원히 피어날 테니까요. 사람의 인생은 각자 다른 길을 걸어도 마음이 닿는 순간은 같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느낀 감정, 그 진심을 들려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따뜻해지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